한 가지. 요새 상당수 고급 시계의 크로노미터, 요새 전자시계 하지만 크로노미터, 내 시계도 이게 뭐 들어있진 않은데 크로노미터 있죠? 장착된 게 있어요. 원래 크기가 이만한 거였었는데 이걸 손목시계 형태로 처음으로 줄인 회사가 있어. 1903년도가 1904년도에. 그 회사가 아직까지 유명해요. 무슨 회사일까? 롤렉스. 카시오는 1907년 전자시계 회사인데 그동안 교제도 안 했어. 1900년대 초반에 1903년 4년엔 배터리가 없었을걸? 카시오? 굉장히 엉뚱한 회사입니다. 롤렉스가 처음으로 이만한 크로노미터를 조그맣게 손목시계를 집어넣어가지고 유명했죠. 지금 그거 크로노미터 있는 거 요새는 다 비싸죠. 대부분 몇 천만 원 이상 하죠. 자, 지도 이렇게 보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세요. PPT 다시.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어떻다? 내가 길게 설명하는 게 옛날에 이 수업할 때 설명 안 했었는데 전부 이게 세계사 수업을 대부분 안 들었다고 하니까 세계사적인 지식을 넣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초창기에 보면 여러분들 그리스인들만이 식민도지 건설했지만 내륙에 영향을 전혀 안 미쳤고 이베리아 반도 역사상 첫 번째로 대규모의 이민족이 침략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바로 켈트인들이에요. 기원전 1100년 정확히 1100년은 아니고 1100년경에 켈트인들이 대규모로 침입해서 이베리아 반도 전체에 유명해요. 이때부터 이들이 여기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베리아 반도에 원래 살던 이 민족들하고 피가 섞여가지고 혼이 대규모의 혼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켈트인들과 혼혈이 이루어졌다 해서 타이가 뭐라고요? 켈트 이베리아인들. 스페인어는 세이티베로스, 그냥 영어로는 그냥 한국어로는 켈트 이베리아인들이라고 편의상 부릅니다. 자기들끼리 그 명칭이 뭐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끼리 켈트 이베리아인들. 최초의 대규모 침공이에요. 자, 여러분들 켈트인들이 누굴까? 오늘날 이 켈트인들이 어디 살고 있을까요? 아는 사람? 프랑스? 어디 살고 있을까? 네? 어디 위에 어디? 네? 유럽 위에. 유럽이 거기 바이킹이 살지. 노르딕이지. 켈트족 어디 살까요? 네? 아일랜드 살죠? 오늘날 아이리시들 있죠? 아이리시가 다 누구 이름이야? 켈트 이름이에요. 켈터의 특징이 있어요. 영어로 있죠? 원래 영어 알파벳에는 라틴어도 그렇고 영어에도 그렇고 K로 시작하는 단어는 원래 없어요. 영어 사진 찾아서 K를 시작한 단어 있죠? 그건 다 어디서 유래했다? 켈터에서 유래했다고 보면 돼요. 미국 애들 수많은 이민들이 있지만 아이리시 이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일랜드계 이민 중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의 가문이 누구? 어느 가문이에요? 케네디죠? 아이리시예요. 보통 미국은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는 와스투가 지배하는 국가인데 처음으로 카톨릭 아이리시 프로테스탄트 앵글로색슨이 아닌 아이리시 카톨릭이 대통령이 되니까 미국 주류 사회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이게 결국 뭐예요? 안선까지 이어지죠? 자,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아이리시 비 프로테스탄트 비 뭐죠? 앵글로색슨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된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난 반발이 있어서 주사위. 지금이야 뭐 그런 게 없어졌지만 지금이야 뭐 흑인까지 대통령이 되니까 어쨌거나 그 케네디 성을 어떻게 써요? 케이루스죠. 케네디. 보통 미국 성씨에서 케이로 쓰죠. 켈리나 케네디나 이렇게 K로 시작하는 단어들 있죠? 그건 주로 어디서 오선다? 아이리시, 아일랜드계 이민이 도움됩니다. 근데 원래 이때만 하더라도 기원 후 2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켈트인들은 영국에 산 적이 없어요. 유럽에 살았고 나중에 로마인들한테 정벌당하면서 쫓겨서 도망가다 어디로 간 거예요? 도망가서 현재의 아일랜드에 도착한 겁니다. 로마인들한테 정복당하고 쫓겨서 글로 간 거고 그때까지는 유럽에 살았었고요. 유럽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종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게르만족 이전에 유럽의 가장 큰 무시무시한 종족은 누구였다? 켈트인이라고 보면 돼요. 켈트인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언어마다 아까 프랑스 얘기했죠? 그렇죠? 켈트인들이 주로 살던 곳이 또 오늘날 프랑스 지역 있죠? 프랑스 지역에 또 살았어요. 프랑스에서 켈트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스페인어로 셀타, 영어로 켈트, 프랑스어로 볼조라고 불렀어요. 볼, 갈리아, 켈트 다 이게 뭐예요? 이 켈트. 다른 이름 뭐다? 골. 시저의 갈리아 전쟁 있죠? 들어봤죠? 갈리아 전쟁이 결국 누구를 정벌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켈트족을 정벌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켈트족이 전쟁에 굉장히 강했고 심지어는 로마를 침공해서 로마를 포위한 적까지 있었고 로마의 여자를 전부 그 여자가 결혼했건 안 했건 어리건 나이 많건 전부 잡아가서 한때 로마의 여자 씨가 많은 적이 있었어요. 로마도 켈트인들한테 철저히 유린당한 적이 있었고 결국 그렇게 골칫거리였던 켈트인들을 누가 정복해요? 시저가. 그것도 몇 년 만에? 7, 8년 만에. 시저, 카이사르죠? 시저가 정복해서 거기서 힘을 얻고 결국은 루비콘강을 건너서 어때요? 로마를 지배하게 되죠. 자, 켈트인들. 이런 켈트인들이 1100년경에 지배하고 켈트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바지. 원래 옛날엔 로마인들 뭐 입었어요? 치마 입었죠? 남자도 치마 입었어요. 남자가 바지를 입기 시작한 거는 켈트인들의 일이에요. 저가 약간 사진 보여주면?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영화 본 사람 혹시 아스테릭스? 프랑스의 국민 만화예요. 이 다시 넣어볼래? 돌아볼래요? 바지 입고 있죠? 이거 만화 본 적 있죠? 이 만화가 뭐냐면 시저와 갈리아를 정복하니까 이 골족들 있죠? 골족과 시저가 서로 어떻게 해요? 싸우는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시저가 18년 만에 이걸 깨끗이 평정했었는데 만화에서는 얘네들이 로마인들 이긴다고 나왔죠? 그거 색깔이 거짓말이고 여기서 로마인들은 바지 입는 야만족이라고 불렀었는데 어쨌든 이게 나중에 유럽을 전파했어요. 돼요? 물도 바지 입고 있죠? 영향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지가. 자, 다시 지도. 싸우는 장면인데 요거 한번 기억해 두도록 하죠. 보통 게르만족이나 원래는 켈트족이 유럽을 유협했었고 로마인들이 켈트족을 점령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유럽의 유협이 누구였어요? 게르만족이죠. 그리고 게르만족엔 로마가 무너져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갈리아족이 골격을 무너뜨렸었는데 결국 로마가 게르만족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그리스는 유럽을 제패하고 했던 게 창 있죠? 밀짚 모형으로 창으로 쌓았었고 긴 창으로 밀짚 모형 만들어 적을 공격했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술에서 페르시아까지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했죠. 그 다음에 로마가 정복할 수 있었던 거는 세계를 유럽을 제패하고 중무장 보병 때문에 유럽이 조금 이따 잠깐 그걸 볼 텐데 중무장 보병, 짧은 칼로 중무장 보병을 썼는데 로마의 중무장 보병들한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때무지 그냥 어떻게 싸웠어요? 게르만족도 그렇고 그냥 무더기로 아무 생각 없이 달려들면서 싸웠어요. 로마인들은 체력이 약했어요. 로마인들은 고기 잘 안 먹었고 아침은 군인들은 주로 죽과 야채와 생선밖에 안 먹었어요. 상대적으로 체력은 약했고 게르만족이나 켈트족들이 훨씬 체력이 컸었지만 로마의 중무장 보병은 절대 이기지 못했습니다. 얘네들 이렇게 싸웠고 로마인들 싸우는 방법이 틀렸을 때 그걸 제가 다시 설명할 거고요. 자, 다시 PPT 넘어가서요. 어쨌거나 이 켈트인들이 침입해가지고 켈트 이베로인들이 쭉 하다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규모 침공이 언제냐? 기원전 237년에 카르타고의 침입이 있었어요. 카르타고 어딜까요, 여러분들? 카르타고 어느 도시일까요? 인류 역사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카르타고를 세운 식민도시, 카르타고라는 식민도시를 세운 민족은 페니키아인들이에요. 페니키아 들어봤어요? 누가 영어 알파벳을 지원했죠? 라틴 알파벳, 영어 알파벳, 모든 알파벳.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문자가 오늘날 알파벳의 기본이었습니다. 이들은 상업민족이었고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민족이었고 따라서 상업을 하다 보니까 모든 기록을 빨리빨리 해야 되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만든 문자가 우리가 뭐예요? 페니키아 문자고 알파벳이 원조가 됐고요. 이 페니키아인들이 원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레바논, 시리아 있죠? 그쪽에서 발원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들이 북아프리카에 세운 식민도시가 뭐예요? 카르타고예요. 그럼 북아프리카에 세운 식민도시 목적은 뭘까요?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따라서 그리스가 지중해의 해상권을, 원래 지중해 해상권 누가 갖고 있었죠? 그리스인들이에요. 그리스인들이 그리스가 약해지면서 지중해 해상권을 믿으면서 그 해상권을 누가 받았어요? 페니키아인들이, 카르타고가. 그래서 잠깐 지도 한번 볼래요? 세계 지도. 집에 가서 세계 지도 다운받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여기 좀 크게 해봐요. 오늘날 페니키아가 어디냐? 북아프리카 티니스라고 들어봤죠? 티니스, 여기 티니지. 여기가 오늘날 카르타, 여기가 식민도시였어요.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인 게 로마의 유적과 북아프리카의 문명이 프랑스에 합쳐져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 아직 안 가봤지만 여러분들 한번 스페인이나 유럽을 가면 거기만 가지 말고 꼭 요 티니스를 방문해 보도록 하세요. 여기 가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안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로마 유적과 아름다운 지중해 풍광과 이 모든 게 어우러져가지고, 어쨌든 여기가 카르타고고, 이 카르타고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로마가 커지기 시작해요. 필연적으로 로마도 해상으로 진출해 있고, 지중해 패권을 갖고 로마와 이 카르타고와 전쟁이 벌어졌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유명한 포에니 전쟁이에요. 왜 이름이 포에니였을까요? 카르타고라는 식민도시를 세운 민족은 누구였다? 페니키아인들인데, 로마 나치어로 페니키아를 뭐라고 불렀다? 포에니를 불렀어요. 따라서 페니키아인들과의 전쟁이라는 뜻에서 뭐라고요? 포에니 전쟁이에요. 제1차 총 3번이 벌어져요. 3번 다 누가 이겨요? 로마인이 이겨요. 자, 제1차 포에니 전쟁이 터지면서 누가 이겨요? 로마가 이겨요. 누가 져요? 카르타고가 져요. 그때 카르타고의 장수가 누구였냐면 하밀카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밀카르라는 사람이 로마의 지구 카르타고와 지중해 패권을 뺏겨요. 그러니까 물군을 토하면서 자기 본국인 카르타고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 전쟁에 지니까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갔거든요. 고래 싸움에, 스페인은 그 당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간격으로, 자, 그야말로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데, 하밀카르가 로마에 지니까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생 소원이 하나예요. 로마를 진거하라. 로마를 정복하라. 그래서 카르타고로 들어가지 않고 스페인에 정복해서 남은 군사를 하고, 이 스페인 쪽, 이쪽을 정복을 해버려요. 목적은 단 하나, 여기서 힘을 키워서 로마에 치는 것. 또 카르타고를 돌아갈 수 없었던 게,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가 지면서 협정을 맺죠. 협정을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인들이 카르타고에서 모든 무기를 다 뺏어가요. 카르타고의 무장을 전부 없애버려요. 심지어 농사기구까지도 그 무기가 될 만한 건 전부 뺏어서 녹여버리고 모든 걸 금지시켜요. 철저히 무장 해제시키니까 이쪽에 가서 세력을 켜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한니발이에요. 한니발은 태어나면서부터 여기서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침 저녁 점령으로 한니발아 너희 원수는 누구냐 물어봐요. 한니발은 로마입니다. 아침에 한니발아 너희 원수는 누구냐? 로마다. 자기 전에 한니발아 너희 원수는 누구냐? 로마입니다. 아버지는 죽어요. 어릴 때부터 세례장에서 커요. 결국은 하밀카르는 거기서 죽고 한니발의 성장해서 결국 여기서 힘을 모아서 로마를 침공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제2차 포에니. 로마가 여기 있어요. 여기 알프 산맥 있죠? 한니발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코끼리 부대와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는 사람이에요. 알프스는 지대가 높고 눈 덮였기 때문에 그 당시 요새는 뭐 드라지한테 고고텍스 입고 하지만 고고텍스 없이 넘다 끝나서가 죽었죠. 추워서 죽고 얼어서 죽고 떨어져서 죽고 로마가 방비가 없다가 갑자기 알프 산맥에서 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혼비백산하죠. 개전 불과 한 달 만에 로마가 포위하고 전차가 다 여기까지 전부 덮버리고 로마만 남아요. 포위가 나네요. 한니발 이후에 알프 산맥을 넘은 사람도 누굴까요?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근데 역사의 미스테리인데 한니발이 로마를 포위하고 로마를 공격했으면 3일 만에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렸었고, 그럼 로마는 역사상 인류 역사에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정말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로마의 진격을 앞에 두고 로마를 포위하고 한 달 동안 진격을 멈춰요. 포위한 채 있어요. 그 이유를 아직까지 아무도 몰라요. 역사의 미스테리예요. 수많은 박사의 논문이 나왔어요. 심지어 히스토리스를 갖다 툭 하면 나와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 박사의 논문 써서 통과했고 정말 위대한 역사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진격을 멈추는지. 충분히 진격했으면 바로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진격을 멈추니까 로마는 귀중한 시간을 보내요. 로마는 포위됐죠. 로마는 포위되어 있었지만 한니발이 이 남쪽까지 아직 진격을 안 하고 있었어요. 남쪽은 곡창지대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급이에요.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죠. 전쟁은 뭘 이기냐면 보급을 이겨요. 싸우는 게 이제 군인들이 안 먹으면 죽어. 미국 2차 세계대전 때 이겼을 가장 이유는 보급 물자가 풍부했고 독일과 일본이 졌던 거는 뭐예요? 보급 물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름이 없었고 먹을 게 없었고, 그렇죠? 로마 군이 그렇게 잘 싸웠던 거예요. 중무장 보병 플러스 보급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한니발이 그렇게 했지만 한니발의 공격 기준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스페인에. 모든 보급 물자 어디서 받아요? 스페인에서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원론이 재빨리 파악한 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버니까는 스키피오라는 사람을 일로 보내서 여기를 정복하게 돼요. 본국 스페인은 텅텅 비어있죠? 모든 문 다 내려가니까 스키피오 이쪽을 전부 유지해 정복해버려요. 어떻게 돼요? 보급선이 끊어지죠? 먹을 게 있어요, 싸우고. 그래서 한니발은 먹을 게 없고 보급 물자가 없으니까 그 로마 학계 뭐였냐면 이 남쪽의 곡창지대를 한니발이 공격하면 전부 태워버려요. 로마인들도 먹을 거 없어지기 마찬가지야. 이쪽을 전부 태워서 먹을 게 없게 만들어. 한니발은 로마 본국내에서 먹을 걸 구할 방법이 없어요. 이쪽에서 하러지 결국 인물을 머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결국은 칼을 타고 도망쳐요. 그래서 여기서 스키피오와 그 유명한 모든 육군 사관학교, 전생의 육군 사관학교에 반드시 실리는 전형적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뭘까? 자바 회전이라고 해서 자바라는 곳에서 싸우고 그 이름이 자바 회전이에요. 자바라는 곳에서 누가 이겨요? 스키피오가 이기고 한니발이 져요. 한니발은 죽어요. 그래서 포에니 전쟁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흑터와 한 번 더 싸우는데 정말 빈손으로 싸우다가 져가지고 로마가 한니발이 모든 건물을 평지로 만들어버려요. 그 폭을 그래요. 저질 퍼부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스티브에 가면은 스파르타고 유적은 하도 남았지 않은 로마인들의 모든 걸 부셔가지고 만들고 모든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노예게 만들어버리죠. 자, 다시 PPT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대규모 침공은 카르타고. 왜? 포에니 전쟁의 결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대규모, 다음 번 넘기면 세 번째 대규모 침공은 누구냐? 로마. 왜? 첫 번째 침공은 뭐였죠? 바로 누굴 하기 위해서? 누굴 하기 위해서? 스키피오가 한니발의 계율을 장악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가보니까는 너무너무 곡창입니다. 옛날 지금이나 스페인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민이 자라기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고 포도가 자라기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분목은 두 가지여서 먼저 알아요? 김과 포도주.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포도 경작물들이 제일 넓은 곳이 스페인이에요. 3대 와인 산지가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이죠. 자, 스페인을 정복하려고 했었는데 로마 역사상 스페인을 정복하는데 600년 넘게 걸려요. 로마 역사상 그 무서웠던 켈트족도 7, 8년 만에 정복을 했는데 스페인은 기원전 218년부터 38년까지 무려 200년 가까운 동안 정복하는데 걸려요. 로마 역사상 한 민족을 정복하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걸린 적이 없었고 그 이유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오늘날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 그 DVD 볼래요? 그 전에 정말 로마 병력은 부족했어요. 최강이었어요. 무패였어요. 게르만족의 침공을 받을 때까지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게르만족한테 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로마는 중무장이었지만 게르만은 뭐 위주였다? 기변이었어요. 기동성에서 따를 수가 없었고 결국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서
게르마닉 기병한테 로마인들이 중무장 보급이 가까워지는 거고, 게르만족의 침공을 위해 전쟁의 편성이 중무장 보급에서 뭘로 바뀌어요? 기병으로. 그래서 뭐예요? 서양에서 중세 영주나 귀족들은 뭐예요? 전부 기사죠? 기사가 뭐예요? 말을 타는 기사. 나이트죠? 그렇죠? 자, 전쟁 역사를 이해되는데, 잠깐 한번 풀어보세요. 방패로 네모나게 대열을 만들어요. 방패로 맨 앞에 나가요. 그래서 적이 공격해도 방패를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을 공격할 수 없죠. 그리고 방패 사이를 어떻게 해요? 칼을 내밀어서 오는 적을 찌르면 돼요. 그러니까 내밀어도 칼이 짧으니까 넣었다 뺐다가 굉장히 어때요? 쉽겠죠? 길면은 이게 빠르지 못할 텐데, 그리고 너무 길면은 같은 편을 칠 수가 있어요. 칼을 짧게 하고 양면이니까는 그냥 막 돌리면 다 베이는대로 되게 되겠죠. 하다가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상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이 체력이 고갈되죠. 지치니까 일정 간격, 10분, 10분 간격으로 호다기보다는 휘 불면은 앞에 얼음 빠지고 뒤에 얼음이 또 앞으로 가요. 그래서 군대가 한 10년 있다면은 계속 5분, 10분 간격을 계속 바꾸시다 보면은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충분히 항상 새로운 힘을 가지고 하게 되고, 부상병들이랑 사망자 그 사이 계속 보충하니까 앞에는 어때요? 일정 수의 군인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로마의 전략이었고, 이 중무장 보정 전략으로 몇 년 동안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거고, 전쟁에서 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렇죠? 자, 잘 봤죠? 자, PPT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막강한 로마 군이었고, 싸우면 싸움들 이겼었는데, 한 가지 정복을 못하고 있어요. 어디냐? 바로 이 이베리아 반도예요. 로마 역사상 유일해요. 200년 걸렸어요. 정복을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 혹시 뭐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지도 모르지만, 라틴 아메리카는 알렉산더가 불과 3,000이 안 되는 군대로 인구 몇백만의 페르시아를 정복을 했어요. 아스테카는 인구 1,000만이 넘는 대제국이었어요. 잉카도 그렇고. 근데 불과 200~300명, 400~500명의 군대로 아스테카와 잉카를 무너뜨렸어요. 그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많아갔지 않아요? 아스테카가 300명이면 잉카가 500명이었나? 불과 몇백 명의 군대로 인구 몇백만, 1,000만이 넘는 대제국을 무너뜨렸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근데 이베리아 반도는 정말 질서도 없이 막 싸우는, 그치, 질서가 중요하지? 그냥 질서도 없이 대른대로 무기를 거느리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이게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전쟁에서 가장 골치 아픈 점이 뭔지 아세요? 지도자가 가장 무너뜨리기 쉬운 거는 오늘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확고하죠.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그 지도자가, 군주가, 왕이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왕만 무너뜨리면 밑에 피라미드는 자리에 무너져요. 페르시아를 알렉산더가 쉽게 무너뜨린 것도 다리우스 왕을 자꾸 죽이다 보니까 밑에가 다 수능하게 되는데, 아스테카 잉카도 마찬가지죠. 신과 같은 왕을 포로로 사려다 보니까 밑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베리아 반도의 특징은 개미의 민족이에요. 반도인의 특성, 뭉치지 못해요. 반도인의 특성이에요. 하지만 다 개개인은 잘났어. 로마인들이 재빨리 뭐를 간파했냐면, 책을 보도록 하세요. 책 몇 페이지 보냐면 41페이지. 41페이지 보도록 하세요. 41페이지 보면은 세 번째, 세 번째. 케이틀들이 강해요. 확실히 스페인인이 강인한 국민임에 틀림없다. 개개인은 똑똑하고 강렬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스페인은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적이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날의 스페인과 나츠마이크를 못합니다. 스페인 나츠마이크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개인주의. 기억하면 돼요. 이와 같은 사실을 로마인들이 기원전 200년 이단도를 침략했을 때 곧바로 알아차렸다. 이베리아 군대는 의심이 여지없이 용감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밑에 계속 있고요. 보다 커다란 부대의 턴 앞에 흔적이 없는 사령관이나 추상적인 규칙에 복종하는 것을 혐오했어요. 규칙을 따르고 복종하는 걸 혐오해요. 다 지가 잘났어. 지역 중심주의, 지방세기 금지 나와 있죠.
반면 이베리아인들은 그들이 지방 마을 그리고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서 깊은 애착심을 느꼈다. 지방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기가 사는 마을에 애착심을 느껴요. 이거는 오늘날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특징입니다. 라틴아메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42페이지 보면은 요약해서 말하면 스페인 전쟁은 뭐예요? 지방주의, 게릴라 전쟁, 개인주의 세 가지가 이 스페인 특징이었어. 지방주의, 게릴라 전쟁,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와 지방주의를 오늘날 라틴아메리카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 기여 논리를 수업 시간 내에는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지방주의, 개인주의를 이해한 게 뭐냐면 로마 군대가 한 부족을 점령하고 그 부족이 부족장을 죽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다른 부족에서는 이제 어차피 그 부족은 전체를 대표하지 않다. 우리 부족이 대표한다. 또 다른 부족을 점령하잖아요. 어차피 걔네 부족은 알고 이런 부족이야. 우리가 대표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이 부족장을 잡아서 그 부족장을 죽여요. 그럼 그 부족인데 뭐냐면 어차피 걔는 우리 부족장 아니에요. 지 혼자 막내였어. 같이 잘났어.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죽여도 이겨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스페인이라면 얘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 제국 하나께 왕이에요. 보트하고 그런 사람이 이쪽만 다 점령해서 죽여버리면 나머지 복종을 해야 되는데 얘가 얼마나 지원을 해놨다겠지 얘는 그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체를 다 점령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게 걸렸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반대 특징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외세에는 침략하면 끊임없이 저항해요. 하지만 한 번 전복당하면 언제 그래야 듯이 그 문화를 철저히 동원해요. 반대 특징이에요. 기원전 38년에 로마가 최종적으로 정복해요. 이때부터 로마의 속주가 되는데 로마인들도 놀랄 정도로 아니 얘네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대항했던 그 이베리아인들 맞냐 정도로 로마인들보다 더 철저히 로마인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역사상 이베리아 속주에는 단 한 개의 군단도 파견하지 않았어요. 갈리아 속주 있죠? 갈리아 속주나 다른 데는 모든 속주에는 반드시 군단을 파견해요. 반란이 일어날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이베리아 반도에는 단 한 개의 로마 군단도 파견하지 않았다. 그 얘기 뭐냐면 로마보다 더 철저히 로마됐고 로마의 오현제 중에 무려 3명이 누구다? 히스파니아 출신이었어요. 그 유명한 로마 철학자 세네카도 어디다? 히스파니아 속주 출신이었고 로마 말기에 가면은 로마 본국에서 이미 로마 정신을 잃어버려요. 하지만 로마가 멸망한 최후 순간까지 로마 정신을 고치에 포함했던 원로원 우선들은 다 어디 출신이었다? 히스파니아 출신이었어요. 명나라가 망해도 끝까지 청나라 가야겠다고 어디래요? 한반도였죠? 정말 로마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로마 정신을 고치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히스파니아 출신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로마보다 더 철저하게 로마였어요. 이거를 이해해야지 여러분들 오늘날 어디 이해한다? 스페인을 이해합니다. 철저히 로마화됐던 지역. 자, 여러분들 보면은 이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박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편화가 유지되죠. 옛날에 세계사 교과서에는 이 지도가 반드시 실렸어요. 이 사진이. 혹시 세계사 배운 사람 있어요? 이게 로마의 수도교인데 배웠어?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있지. 세계사 아직도 이게 나와요? 네, 나왔던 거, 그 책이 있던 거. 이게 70년대, 80년대 때 쓰였던 사진이에요. 로마를 대표하는 수도교인데 이 스페인의 세고비아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곳이 스페인과 이태리 두 곳이 한 50개 되죠. 펜다노스가 그 로마의 유적들인데 이 로마인들이 세운 이 수도교가 수도예요, 수도. 수도물, 이 위로 수도물이 흘러요. 왜 이렇게 높게 세웠냐? 다리가 아니에요. 옛날처럼 쏙 틀면은 우둔이 나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높은 수원지에서 하늘 따라서 그 높낮이 차로 물을 공급했거든요. 그 물이 계속 흘러야 되는데 이게 1984년까지 세고비아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조 속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세멘트 하나 없이 만든 곳인데 아직까지도 보수할 필요 없이 순탄하게 만들었어요. 어쨌거나 철저히 로마화됐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 자, 수고했어요.